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등, 다주택자 등이면 이제 1주택자도 포함이겠죠.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한국감정원 자료 보시면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거래 건수입니다. 근데 73만 8천 건이잖아요. 20년도에 코로나도 발생했고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쓸 방법이 없으니까 세무조사를 나가서 아무래도 좀 거래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히 깔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금조달계약서의 허위 작성에 의해서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아니면 법인자금 유출 등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탈세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되게 쉽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는요, 증여자 부친, 그러니까 부친이 있고요, 아들이 있어요. 자녀. 이거 누가 봐도 아들이죠. 자, 아들인데 아들한테 직접 자금을 주면은 왠지 증여 행위가 걸려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몇 쿠션을 쳐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자라고 해서 증여자 부친, 그러니까 D의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한테 증여를 하게 됩니다. 증여를 한 건 아니고 계좌이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계좌이체를 그냥 신고하지 않고 그냥 계좌이체를 했겠죠. 그리고 이 아버님의 사촌분은 본인의 자녀한테 다시 그 금액을 고스란히 계좌이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자녀는 다시 수증자 A, 그러니까 당초 증여자의 자녀한테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에요, 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A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요. 이거는 오촌 친인척 B로부터 수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제시를 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계좌이체를 한 경우를 봤을 때 직접 증여한 꼴이나 다름없다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뭔가 모르게 증여세를 내기 싫어가지고 돌린 꼴이 되니까 이걸 바로 그냥 증여한 거로 봐버리는 거예요. 굳이 만약에 진짜로 빌린 거라고 하면 아버님한테 그냥 바로 빌렸었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했다는 거는 이거 증여 행위가 명백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 그리고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수증자 A, 그러니까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딸이 집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소득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으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차입금과 아버님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합해가지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문제는 이 딸이 소득이 너무 미미해요. 그리고 이 차용 계약서가 30년 동안 상환하는 거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특수관계자 간에 차입 거래 같은 경우는 금전 대차 거래는요, 그 상환 기간이 너무 길면요, 이건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내에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렇게 너무 길게 차용 계약을 작성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수증자 자녀 B와 자부 C, 그러니까 딸과 사위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근데 아파트를 살 때 도와주면은 이 취득자금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득자금 소명을 하려면 내가 준 돈으로 소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또 증여세는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여자 모친이요, 아파트를 살 때 조금만 도와주고 그걸 갭 투자로 사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8억은 전 세입자를 끼고 갭 투자 2억으로만 사면은 8억이 소명되니까 2억만 소명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신혼 부부는 살 곳이 없으니까 고가 전세를 얻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전세를 얻어주는데 문제는 전세의 경우 취득자금 소명을 전세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릴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갭 투자한 아파트에 네가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수증자 자녀, 그러니까 자녀 B와 자부 C의 소득 금액이 너무 미미해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오고 증여세를 추징당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요, 증여자 부친 A가, 그러니까 선글라스 쓰고 있는 부친이 자녀 딸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했는데
허위 차용증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실제 하지 않고 이제 차용증을 작성을 했는데 이게 꼭 주택을 살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고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는 뭐 소명자로 제출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우선 이건 그냥 빌려줄게 라고 했는데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 여기도 또 신고소득이 미미하죠. 그러니까 우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자녀가. 자녀가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를 거주하며 또 고가의 승용차를 뭐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미미하면, 그러니까 뭐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싶잖아요, 몰래. 몰래 준다 하더라도 자녀가 또 고가 자동차를 사면 안 돼요. 옛날에는 고가 자동차를 보다가 이제 안 봤거든요. 진짜 한 20년 전에는 뭐 5,000cc 아니면 5천만 원 넘는 자동차 사면은 이제 세무조사 나오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요즘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가 자동차를 아직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이제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겠죠. 개인 사업자인데, 이제 수강생 부모로부터 수강료를 입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금 받은 금액을 뭐 현금 영수증도 끊어주지 않고 하니까 그냥 매출을 누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요. 이제 취득을 할 때, 너 뭔 돈으로 샀냐? 그러면 이제 다 탈세를 했으니까, 매출 탈세를 했으니까 나한테 잡힌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소득이 미미한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고가 아파트를 사면 세무조사가 나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를 추징했겠죠. 소득세를 추징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부가가치세도 추징을 했을 거예요. 매출 누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 원도 추징을 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은요, 그러니까 스포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발행을 하지 않잖아요. 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태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난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어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번호나 주민번호를 안 알려준다 라고 했을 때는 국세청한테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되는 의무 발행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만도 수억 원이잖아요. 이분은 아마 이 집 날려서 파산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분은. 그리고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학원 대표자인 거죠. 영어학원 대표자인데 이제 법인을 차려놓고 이제 영어 강의를 했는데 수강생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수강료를 다 받은 거죠. 강의는 법인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법인은 본인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세금을 탈세했을 거고요. 대표자는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그 법인 자금, 그러니까 법인 매출 누락분 그 금액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취득했을 때 이 사람의 소득을 봤을 때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나가서 소득세 수천만 원과 법인세 수천만 원, 여기는 이제 부가세까지 추징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영어학원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되게 과태료가 되게 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를 살려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택 사실 때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소득 금액이 웬만하면 상당 금액 이렇게 소명이 되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다들 그냥 좀 매출 누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B2B, 그러니까 사업자와 사업자 거래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좀 그게 덜한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 매출 누락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집 사실 때 한동안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조회 발급에, 그러니까 민원 증명 쪽에 가시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내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택도 없을 거예요, 집 사기 위해서. 일단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주택 구매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건요, 이제 축산업을 하는 부친이에요. 축산을 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축산업이다 보니까 매출 누락을 했어요. 매출 누락을 하고 이제 현금 증여를 자녀한테 하고, 자녀가 소득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케이스고, 이건 별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임대업을 하는 모친이 있어요. 모친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그거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현금으로 월세를 받으신 거예요. 월세를 현금으로 관리하시면서 B의 계좌에 그냥 현금으로 바로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로 왔다가 쏴진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현금으로 주고, 아니면 월세를, 야, 너 나한테 월세 주지 말고 그 이번 달 월세는 우리 아들한테 그냥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통장에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거래 위반이거든요. 예, 차명 계좌 이거 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런 벌금이 추징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 자녀가 그렇게 어머님한테 받으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세입자로부터 바로 월세를 받아가지고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어요. 이랬을 때는 증여세 추징이 들어온다. 근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나 부당하게 이렇게 증여세를 탈세하면요, 가산세가 40%입니다. 거기다가 연이자율 8, 9%를 매년 내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현금 거래하시는 것도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뭐 다주택자분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은 피해가지고 주택을 구매하시라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 이렇게까지 국세청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땐 참 걸리기 쉬우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주택을 사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